국민의힘으로서는 후보를 최종적으로 단일화하고 보수의 빅텐트를 이루더라도 사실상 단일화 효과를 보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맞습니다. 아까 이제 단일화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결과보다 과정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 양 후보가 보여주는, 김문수, 한덕수가 보여주는 모습에 대한 평가도 충분히 이 민심에 반영될 것이고, 여론조사 응답층에게도 영향을 줄 거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요. 그런 것들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또 부차적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이분들에게는 지금 이재명의 시간과 뭐 김문수, 한덕수의 시간은 물리적으로 동일하겠죠. 6월 3일까지는 동일한 시간을 갖고 싸우는 거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정치적인 시간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서울에서 단일화 담판을 하겠다, 긴급의총에 누군가 참석하겠다, 뭐 국민의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정에까지 가져가서 당내의 어떤 의사 결정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보겠다라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단일화 과정이나 단일화 결과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여론조사에도 드러날 것이고 표심에도 드러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대선 주자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민심 행보나 경청 행보를 보여야만 이것이 대선 주자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멀찌감치 일주일 전부터 이런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되어버리거든요. 시간이 없다라는 측면에서도 단일화는 실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짚어봤던 대로 여론조사에 드러난 이런 어떤 표심의 흐름이 여론조사의 흐름이 그대로 표심에 반영될 가능성이 뭐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평자들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후보도 결정하지 못하면서 선거를 포기하고 당권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보수와 진보 모두가 내란과 계엄으로 인해서 망가진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좋은 정책을 내놓고 또 국민들의 행복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 모두 힘을 내서 국민을 위한 좋은 공약들, 그리고 입법을 위한 노력들을 좀 기울여 주길 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재명 후보의 이 행보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골목골목 경청 투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선거 운동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주 뭐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선대위가 꾸려왔던 과거 우리가 대선이나 총선 과정에서 봐왔던 행보와는 좀 다른 행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 선대위 조직 구성이 나왔을 때부터 골목골목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그런 행보인데요. 경북, 영천, 칠곡, 성주, 고령. 민주당 좋아하는 지역일까요? 뭐 아닌 거는 뭐 우리 교수님이 너무나 잘 아실 거고. 너무나 압도적인 결과를 지난 대선 그리고 네. 지난 총선에서도 보여줬습니다. 네. 총선에서는 아예 뭐 의석을 꿈꿀 수 없는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지역에 가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경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라도 저는 이게 쇼여도요, 이런 험지에 가서 대선 후보가 우리에게 우호적이 않은 시민들을 만나서 뭐 어떤 소리를 들을지 모르잖아요. 심지어 뭐 지금은 물리적인 테러에 대한 위험도 있는 상황에서 악수조차 못하는 후보가 그래도 우호적이지 않은 지역에 가서 이런 시민들을 만나서 이 소도시, 영천, 칠곡, 성주, 고령 이런 곳에 가서 이 지역 주민들을 만난다는 이 쇼만으로도, 이게 쇼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쇼라고 하더라도 이런 행보는 어떤 정치인이든지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김문수 후보가 광주광역시 가는 겁니다. 광주광역시도 너무 크죠. 목포를 가고요, 뭐 나주를 가고요, 뭐 혹은 해남, 한평, 진도, 완도를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데에 가서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심적인 부담이 크겠어요? 전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가서라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잘 한번 이 지역 이슈도, 지역 현안도 챙겨보겠다라고 그 경청하는 모습만으로도 자신을 향한 어떤 비호감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이 후보에 대한 비호감을 그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호감을 줄일 수 있는 행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전국 단위의 유권자들은 또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후보가 그래도 나와는 좀 반대하는 진영에 있는 시민들조차도 품을 수 있는 통합의 행보를 하고 있는 대선 주자이구나, 그런 이미지도 남길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비단 민주당의 행보이고 이재명 후보의 행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치인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도자라면 항상 국민 통합 그리고 함께하는 나라를 위해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만나고 경청해야 되는데요. 지금 골목골목 경청 투어는 그동안에 험지였다고 민주당이 험지였다고 평가되는 그런 지역들을 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또 충청권 그리고 경북 TK 지역 그리고 PK 지역까지 지금 망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가 되지 않을 지역까지도 찾아가서 우리 국민들을 만나고 유권자를 만나고 좋은 공약을 발표하고 또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공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그런 후보의 행보라고 보여지고요. 그 점에서는 유권자들께서도 높이 평가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비록 표를 주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렇죠. 표로는 연결되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 통합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국가적으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하는 행보에서 일부 언론들은 그런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변수는 네. 안전이다. 맞습니다. 경호를 강화하고 특히 신변 안전에 총력전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제안들을 민주당 내에서도 많이 내놓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도 실제 이 민심 투어, 경청 투어를 하면서 소도시에서 약간 위험할 만한 장면들이 또 노출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이재명 후보의 손을 붙잡고 놔주지 않거나 앞으로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한다든지, 물론 경호원들이 즉각적으로 잘 대처를 해서 그런 상황을 막을 수는 있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장면들이 연일 만약에 노출되게 된다면 지역 민심 행보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최소한도로 있었던 스킨십을 줄이고 위험의 가능성이 좀 없는 아이들에 대한 스킨십을 좀 넓혀간다든지 그런 식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죽하면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미 대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남아있는 변수는 사법부의 리스크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물리적인 테러라든지 이런 안전 리스크만 잘 관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대 어느 나라 선거를 보더라도 투표 시기에 임박해서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노출되고 실제 굉장히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대선 주자가 하루아침에 유명을 달리하는 사건들도 과거에 세계사를 찾아보면 많았잖아요. 우리 지금 정치 환경이나 이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유권자들의 환경이 사실 극단으로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떠한 극단주의자가 이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을 해치고자 마음먹고 달려든다면 정말 긴장감을 갖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잘 경호를 해서 그런 것들도 차제에 좀 방지할 수 있는 이 긴장을 놓지 않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란 수계를 경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경호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 국민이 주권을 발휘해서 우리 지도자를 뽑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경호하는 분들이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되고요. 함께해 주시는 우리 유세장 유권자들이나 또는 만나시는 주민들도 힘을 쏟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링컨 대통령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에서도 암살됐었고요. 레이건 대통령도 총을 맞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유세 과정에서 총을 맞는 피격되는 그런 상황이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도 이런 테러를 당해서 생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가 지도자나 또는 국가 지도자가 될 분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또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험 맡으신 분들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힘이 드시겠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실제 현장 가면 쉽지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직접 후보를 만나고 싶어 하고 가까이서 악수하고 싶어 하고 이렇거든요. 그렇다면 1m 이내의 경호가 근접이 될 경우에는 네. 경호 인력들이 정말로 그때는 이 섬세하고 세심하게 경호 이 움직임을 활성화시켜야 될 텐데요. 좀 걱정은 됩니다. 예, 오죽하면은 그 현역 의원인 김용만 의원이나 한준호 의원이 이제 가장 측근에서 가장 그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면서 경호원들과 함께 이제 주변을 살필 정도라고 하니까 탄탄하게 이제 경호가 1중, 2중, 3중에 겹겹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겠습니다만 정말 한순간이잖아요. 그런 위험한 순간이 어느 한순간 이제 긴장을 확 놓게 돼버리면 그런 장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고생스러우시겠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어쨌든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생각 좀 들죠. 네, 그리고 이제 수많은 공약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단일화가 논란이 되다 보니까 공약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여러 가지 공약들 지금 준비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또 네. 일부는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공약을 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공약을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른 후보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어제 한덕수 후보가 AI 관련돼서 공약을 내놓긴 1호 공약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그게 1호입니다. 지금까지 심지어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경선 과정에서 이야기가 좀 일부 되긴 했습니다만은 뭔가 이렇게 실제 대선 주자의 행보로서 거론이 되고 공론화가 되는 공약들이 사실 지금 시기에는 이미 차고 넘쳐야 되거든요. 아니 두 분들은 완전 벼락치기 후보 아닙니까? 한두 달 전만 해도 이분들이 대선 나온다는 얘기는 없었죠. 전혀 언급도 없었는데 예. 지금은 공약이 아니라 사실상 단일화해서 네. 누가 살아남느냐 생존 네.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타깝지만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AI 관련 공약뿐만 아니라 예. 뭐 군 관련 공약, 복지, 인권, 환경, 외교 지금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과 관련돼서는 이제 여러 신문에서 검증 차원의 이야기도 하고요. 어떤 공약이 실제 실릴지에 대한 예측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조금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은 이제 핵과 관련된 공약이었던 것 같아요.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일단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된 이 공약은 6월 3일 대선에서는 이제 어쨌든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요 보도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보니까 이미 미국이 대한민국을 우리 정부를 민감 국가로 이제 지정을 하면서 과연 이 평화적인 핵 이용에 대한 논란이 또 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것이 공약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이제 이 문제인 것인데 이 민간 국가와 관련된 사태를 누가 초래했습니까? 이거 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 핵무장 논란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미국에서 과연 우방인가 예. 또는 안전하게 이런 핵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인가 논란이 예.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역대 대선 주자들이 핵 무장이나 핵 무기와 관련된 공약을 꺼내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목이 국방 안보와 관련된 공약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외연을 확장하기에도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진보층뿐만 아니라 중도 무당층까지 넘어가게 되면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여론 혹은 핵 무기, 핵 잠수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열려있는 태도들을 가지신 유권자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공약에 넣기도 하고 넣으려는 움직임을 일부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략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이 공약 자체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정부가 우리 국가를 민감 국가로 분류하면서 민주당에서는 핵의 어떤 평화적 이용이 아니라 군사적 이용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된 공약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 거론 자체를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것은 당연히 합리적인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것은 뭐 이제 민주당이거나 이재명 후보의 어떤 잘못이 크다라기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언급해봐야 나중에 차후에 실제 집권했을 때 오히려 더 미국과의 외교와 관련돼서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이걸 공약에서 빼는 것이니까 당연히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좋은 공약들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네. 지금 뭐 후보를 내지 못한다, 후보를 포기한다, 또는 결국은 생존 게임에서 누가 살아날 것인가. 오늘 계속해서 논의가 될 텐데요. 지금 이어지는 것은 당 후보직을 박탈하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당 후보직 박탈에 대한 어떤 과정이라는 게 저는 제가 정당의 상황을 여러 차례 봐왔습니다만 실제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부 보도를 제가 있는 그대로만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 좀 놀라울 정도예요. 국민의힘이 오늘까지 단일화 로드맵이 안 나오면 어떻게 김문수 후보의 후보직을 박탈시키려고 하냐면 단일화 약속의 위반에 대한 문제를 일단 삼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두 번의 여론조사 결과를 명분으로 삼는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전국위원회를 빨리 엽니다. 열어서 후보직 박탈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밟고 그러면 일단 지난 대선 경선 및 일주일 전에 있었던 전당대회 결과 자체가 무효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러면 당 선관위가 지금의 선관위원장은 황우여가 아니라 판사 출신 황우여가 아니라 정치일 출신 이양수입니다. 이양수로 또 임명이 됐으니까요. 이양수 선관위원장이 새롭게 후보 등록 절차를 개시하고 거기에서 한덕수 후보의 등록을 받아준 다음에 새롭게 구성된 후보들 사이에서 컷오프를 다시 시키고요. 이 후보들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거쳐서 새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5월 9일자 조간에 보도된 내용이거든요.
네. 2박 3일 만에 이걸 다 결정하겠다. 네. 이게 가능한 일 같지 않거든요. 아니,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었고 지금은 원내 제2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인데 이렇게 돼도 되는 것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요. 예. 홍준표 전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데리고 올 때부터 망조가 들었다. 천벌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권영세, 권성동 두 쌍권이라고 부르죠.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러나겠다. 단일화하자라고 김문수 후보에게 제안했다. 예. 라는 그런 속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저는 보면서 과연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예. 결국 후보를 선보인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하고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공당이 이래도 되나? 그 실망감이 정말 크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문법과는 너무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뭐 물론 이게 이런 상황들이 정당 사무와 관련돼서 정당 내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까지 찾아가가지고 가처분에 대한 인용 기각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 국민의힘 당원들에겐 굉장히 슬픈 현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것에 대한 잘잘못은 결국에는 국민들이 또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평가를 받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대선 경선에서 이런 걸 가지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거겠죠. 다만 정치적 명분을 누가 주고 있는가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공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키지 않는 정치인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당선될 결과를 무위로 돌리거나 후보직을 박탈하는 경우는 우리 정치 역사상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뭐 총선에서 당선되든 기초자치단체장에서 당선되든 기초의원이 되든 간에 뭐 그 과정에서 공약을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민심의 선택을 받고 당선된 이후에는 이 사람의 공약의 달성률이 100%가 못 된다고 해서 탄핵을 시키거나 아니면 주민투표로 소환을 해서 쫓아내버리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도 마찬가지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뽑혔는데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다음 주에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을 쫓아내겠다? 이거를 과연 법적으로 봤을 때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걸 쫓아내는 게 가능한 일인가? 이거는 제가 잘 일반론의 관점에서 봐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당의 지도부에서 지금 보이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뭐 책을 들고 독서를 하고 발을 또 이렇게 뭐 맨발로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 물러나야 된다라는 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놓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이 어떤 타협과 또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한 후보는 쫓아내겠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는 후보로 통합하겠다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이렇게 공당의 지도부가 무책임한 과정들을 겪는지 저도 많은 정치를 봤지만 과거에 뭐 용파리 사건처럼 폭력이 오간다면 모르겠지만 이건 네.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정착된 21세기에 네. 이거는 정말 볼 수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경선 과정에서 실제 어제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만나가지고 뭐 22번이나 저와 단일화한다고 언급하지 않으셨습니까라는 대목을 여러 차례 강조했잖아요. 근데 그 사실 자체가 틀리지 않죠.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한 게 한덕수 후보도 있지만 김문수 후보의 지금 마음속에는 이기기 위한 빅텐트는 이준석 후보도 있는 것이고 한덕수 후보도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황교안 후보도 있는 것이고 뭐 본인이 언급한 사람 중에 한 명이 한덕수 후보일 뿐이지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하진 않았다라는 그 설명에 납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그 보면서도 김문수 후보가 이 짜여진 판에 한덕수가 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와서 싸우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당헌을 가지고 당헌 당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지도부와 김문수 측의 대립을 보면 당무 우선권, 그러니까 즉 국민의힘 당헌 당규 74조에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당무 전반에 가진 모든 권한을 가진다. 이게 당무 우선권이고 뭐 지도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특례 규정입니다. 단일화 추진, 강제 단일화 추진의 근거가 단일화의 시급성이 상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지도부가 후보 의사와 무관하게 단일화 로드맵을 의결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지금 대립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2022년에 윤석열 후보가 이종석 대표를 제끼고 사무총장에 그때 누구를 앉히면서 이 당무 우선권을 썼는지 봤더니 권성동이었어요. 네.
그땐 아무 얘기는 안 났거든요. 네. 후보가 하겠다면 하는 거였거든요. 불과 3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사무총장을 이양수에서 장동혁으로 앉히려고 하는 것마저도 지도부가 나가서고 장동혁 의원은 받지도 않고 김문수 후보의 어떤 후보의 적격성을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김문수 후보여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이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보겠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넣었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요.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인 명분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 있는 것 같다. 여기에 더해서 법적인 명분까지 오늘 가져갈 수 있느냐는 아마도 남부지법에서 빠른 결론이 대통령 후보의 적격성,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오늘 나올 수 있을 거니까요. 그 결과를 또 지켜봐야겠습니다.